강의 노트 중에 이론에 해당하는 부분의 마지막이 될 거예요. 남은 건 이제 시험 보는 거 하고, 그리고 이제 랩업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렉처 26, 26번째 강의 노트가 되겠고요. 스토리지입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온 것처럼 프리비어스 코스에 대해서 키워드 한번 우리 다시 리마인드하고, 오늘 수업을 위한 리딩 아티클 스토리지 관련된 stateful application 부분 다시 리마인드 하고요. 그리고 오늘의 이론 수업과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수업인데, 사실 다음 수업은 이제 기말고사 치르는 부분이 있고요. 기말고사 치른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한 학기 동안에 그 수업을 다시 한번 회고해 보는 부분과, 항상 과목이 끝났다 그래서 그 과목이 끝은 아니죠. 반대로 얘기하면 한 과목을 마쳤다는 건 새로운 시작이에요. 우리는 공학이기 때문에 의미 있는 걸 배우죠. 의미가 있다는 건 앞으로 쓸 것들이 훨씬 더 많아질 것을 배운 겁니다. 따라서 이제 여러분들이 데이터 센터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클라우드 컴퓨팅, 컨테이너 테크놀로지, 도커, 쿠버네티스,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라든지 서버에서의 철학들 많이 언급했죠. 간단하게 임뮤터블도 있었지만 CI, CD, DevOps 이런 부분들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랩업에서 한 학기를 회고하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설명을 할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오늘의 수업이 마지막이 아니다. 항상 학생인 입장에서 빨리 끝났으면 좋으니까 시험 범위 안에 있는 것만 듣고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이럴 수 있는데, 인생을 그렇게 너무 단편적으로 살 필요는 없어요. 따라서 이제 랩업들, 제 수업은 주로 다 랩업들이 있어요. 그것도 기말고사 끝나고 하죠. 그래서 랩업에 대한 부분을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오늘 이렇게 얘기해 놔야지 그래도 좀 랩업을 잊지 않고 많이들 듣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stateless application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하고 실습을 진행을 했죠. stateless application이라는 것은 메모리나 디스크나 파일이나 데이터베이스나 이런 곳에 이제 정보를 저장하는 부분이 없는 걸 우리가 이제 stateless라고 했고, 아주 그냥 명확하게 한 단어로 한다 그러면 리퀘스트를 받았을 때 과거의 기록을 기반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새로운 리퀘스트 인양 처리하는 게 stateless였죠. stateful인 경우에는 리퀘스트가 들어오면 과거의 이력을 기반으로 해서 그 리스폰스가 바뀔 수가 있어요. 따라서 리퀘스트에 대한 리스폰스가 항상 동일한 건 아니고, 통상 이제 메모리라는 게 컴퓨터 메모리가 될 수도 있고, 파일, 디스크, 데이터베이스 이런 데 정보를 저장하고, 이제 내가 리퀘스트를 받았을 때에 리스폰스를 만드는 시점에서 해당 정보들을 활용하여 과거의 리퀘스트에 대한 사항들을 감안해서 지금 리스폰스를 만들어 주는 것. 따라서 리퀘스트의 리스폰스가 항상 동일하지 않고 다를 수가 있다 라는 부분을 언급을 했었죠. 자, 그래서 stateful과 stateless에 대한 컨셉은 지난 시간에 함께 다뤘고요. 실습은 지난 시간에 이제 stateless에 대해서 진행을 했죠. 오늘은 stateless에 대해서 stateful에 대해서 조금 더 진행을 합니다. 결국 이제 스토리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따라서 오늘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그 러닝 오브젝트 키워드를 우리가 모으면, 첫 번째로는 이제 볼륨이라는 게 무엇인지, 그 다음에 볼륨이 왜 중요한지 설명을 할 겁니다. 사실 이 두 가지는 도커와 별반 다르지 않아요. 도커 때에도 볼륨이 있었죠. 그리고 도커에서 볼륨을 쓴 이유도 명확하죠. 컨테이너가 죽으면 그 안에 있었던 것이 모두 다 동시에 사라지기 때문에 결국은 컨테이너 바깥에다가 뭔가를 써놔야지 컨테이너가 이상 동작으로 죽었을 경우에도 작업하던 데이터가 살아있다라는 이유로 우리가 볼륨을 얘기했고, 그리고 볼륨은 컨테이너하고 같은 노드 안에 있을 수도 있지만 원격으로 떨어져 있을 수도 있다는 점, 더불어 하나의 볼륨을 여러 개의 컨테이너가 쉐어할 수 있으니
볼륨을 통해서 컨테이너들이 정보 교환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컨테이너가 수명이 있기 때문에 데이터가 컨테이너가 죽었다 살아나는 등 수명이 없어지고 살아나더라도 데이터는 보존돼야 될 때 하나가 있었고, 두 번째로는 컨테이너들의 정보 교환이었는데, 쿠버네티스에서 우리가 설명할 볼륨도 목적과 사용 예어 등은 동일해요. 다만 이제 타입 오브 볼륨스에서 굉장히 다양한 볼륨들이 있구나. 도커 때에도 물론 다양한 볼륨들이 있었지만 훨씬 더 다양한 볼륨들이 있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볼륨을 언제 사용하는지에 대한 간단한 이론적 설명을 할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스테이트 풀한 어플리케이션, 롤링 업데이트 이런 것과 관련돼서 간단하게 예제를 한번 보여주려고 해요. 현재 우리 일정상으로 이제 텀 프로젝트가 끝난 뒤에 이 강의가 이루어지게 돼 있는데, 기본적으로 본인의 텀 프로젝트들이 요번에 마쳤다 그래서 완전히 끝났다. 글쎄요. 조금만 더 한다 그러면 의미 있는 게 아마 나올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본인이 조금 더 욕심을 내가지고 의미 있는 포트폴리오를 한 번 더 리비전하는 기회를 방학 중에 했으면 좋겠고, 그럴 때 오늘 실습하는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연계하면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Why Storage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죠. 자, 도커 때하고 같은데 당연하죠. 우리가 도커와 같은 컨테이너를 기반으로 해서 쿠버네티스가 매니지를 하는 거니까. 일단 컨테이너 안에 있는 파일들, 컨테이너 안에 있는 것들은 다 수명이 컨테이너가 사라지면 같이 사라진다고 얘기를 했어요. 정상적으로 컨테이너가 만들어지고 정상적으로 종료되고 종료되기 전에 본인이 작업한 것을 어디다 쓰고 뭐 이렇다 그러면 전혀 문제가 없겠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필드에 나가면 다양한 이유로 컨테이너들이 잘못해가지고 죽고 다시 살아나고 하는 경우들은 확률적으로 항상 존재해요. 따라서 그런 경우 컨테이너가 비정상 종료를 당하게 되면 미처 예정되어 있었던, 즉 컨테이너 안에 있는 데이터를 어딘가로 저장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는 수가 발생하겠죠. 이런 경우에 우리가 봤었던 리플리케이션이나 디플로이먼트 컨트롤러가 쿠버네티스인 경우에 즉 팟을 다시 부활은 시켜줄 텐데, 문제는 그 안에 있었던 데이터들은 되게 다 유실이 될 거예요. 결국은 도커 때도 마찬가지지만 임시로 만들어져 있는 컨테이너나 팟 안에 있는 것들이 대부분 이제 작업을 하다가 중지가 되면 이제 날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가능한 이렇게 수명이 임시적이고 더군다나 죽었다 살아날 수 있는 컨테이너로부터 데이터를 보호할 필요가 있어요. 따라서 지금부터 이제 설명을 하는 이 부분은 결국 우리가 지금 설명하는 이 부분은 결국은 우리가 컨테이너가 비정상적으로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데이터는 여기로부터 분리돼서 보관이 되어야 한다. 그럴 필요가 있는 데이터만 그렇지만. 두 번째로는 도커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결국은 우리가 컨테이너들이 그 정보를 쉐어하는 경우가 필요해요. 간단한 어사인먼트야 그런 부분이 고려되지 않았겠지만 실제 어플리케이션이 동작을 했을 때 개별 컨테이너들이 각각 독립적으로 서로 인터랙션도 없이 동작을 한다는 건 좀 넌센스입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이제 컨테이너들은 정보를 공유하게 돼 있고요. 그때 어떠한 형태로든 이제 파일의 성격을 띠는데, 물리적으로는 컴퓨터 메모리를 쓰거나 디스크를 쓰거나 뭐 데이터베이스를 사용을 해가지고 파일 형태의 정보를 공유할 필요가 있겠죠. 따라서 컨테이너들이 죽었다 살아난다, 살았다 죽는다 이런 부분. 두 번째로는 컨테이너들이 정보를 쉐어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우리는 볼륨, 즉 스토리지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서머리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컨테이너가 죽더라도 데이터가 보관이 돼야 된다는 점. 두 번째로는 복수의 컨테이너들이 항상 데이터를 주고받아야 된다는 점이고, 요거를
그 단어를 좀 예쁘게 포장을 하면 첫 번째 거는 이제 데이터 persistency, persistent 데이터 혹은 데이터 persistency라고 그러는데 지속 가능한 데이터를 얘기를 해요. 따라서 컨테이너들은 일꾼들이에요.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늘어날 수도 있고 중간에 교체될 수도 있으나 정말 중요한 건 데이터라는 거죠. 데이터는 이것과 무관하게 항시 그 무결성, 지속성에 의거 유지돼야 되는 거고 두 번째에 해당했던 것들은 이제 shared resource. 결국은 컨테이너들은 정보를 교환하고 공유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메모리 공유, 파일 공유,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하는 부분들이 우리가 stateful한 어플리케이션을 작성을 할 때는 필요하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런 스토리지들을 우리가 기술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 볼륨을 쓸 거예요. 도커에서도 우리가 얌 파일을 만들 때 거기에 이제 볼륨을 썼었습니다. 젠킨스 기억하죠? 젠킨스 예제할 때 우리가 실제로 볼륨을 만들어서 젠킨스 데이터베이스 정보를 그곳에 저장을 했었고요. 부당이 2개 이상의 젠킨스가 그거를 쉐어도 하게 했고 바깥에서 그 정보를 볼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걸 했어요. 동일한 컨셉입니다. 도커와 쿠버네티스에서의 볼륨의 오퍼레이션이나 기본 컨셉은 거의 동일해요. 똑같고요. 따라서 볼륨이라는 거는 대부분 디렉토리 형태를 띠게 우리가 만드는 걸 봤었죠. 컨테이너가 위치한 곳에 같은 노드 안에 위치할 수도 있고 원격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즉 물리적인 위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고요. 통상 우리가 디렉토리 형태로 볼륨을 정의를 한 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볼륨이라는 건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존재할 수 있어요. 디렉토리가 위치하는 곳 어디 있는지 미디움도 정의할 수 있죠. 우리가 이게 크게 나누면 컴퓨터 메모리를 사용을 하는 볼륨인지 파일 형태인 건지 데이터베이스인 건지 뭐 좀 더 들어가면 뭐 하드디스크인 건지 뭐 SSD인 건지 뭐 기타 등등도 우리가 고려를 할 수 있죠. 그리고 특히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부분도 오늘 간단하게 언급이 되겠지만 결국은 어떤 컨텐츠를 저장을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도 있어요. 우리가 주로 다루는 데이터베이스가 이제 테이블 형태죠.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라고 부르는 것들, MySQL류의 프로그램인데 결국은 우리가 엑셀이나 이런 거에 보면 2차원 테이블 형태잖아요. 이런 형태에 되어 있는 정형화되어 있다 혹은 태뷸러하다 라고 부르는 것들이 일단은 과거에 많이 썼었던 컨텐츠의 형태고 최근에 좀 다르죠. 특히 이제 SNS라든지 아니면 블로그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 넣고 빅데이터 어널리시스 할 때에는 비정형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그래서 비정형 데이터는 이렇게 테이블로 만들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프 이론을 좀 써가지고 저장하는 방식을 취하죠. 이렇게 좀 서로 다른 걸 볼 수 있죠. 조금 생뚱맞은 방향으로 튀면 우리가 이제 동영상 스트리밍도 다룰 수 있죠. 동영상 스트리밍인 경우에는 어떻게 저장하냐면 HTTP 라이브 스트리밍 이런 걸 한번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동영상 파일 하나를 올리면 이 뭐 유튜브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그 동영상 파일을 일단 여러 개 만들어요. 여러분이 올린 그 리솔루션, 해상도 파일이 원본이라면 예를 들어서 4K로 해가지고 올렸다 그러면 그럼 이제 Full HD 뭐 720, 480, 360 이렇게 해서 여러 개 파일로 그 인코딩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의 큰 동영상 파일을 시간 단위로 잘게 잘게 쪼개요. 여러 개의 파일로.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별도로 각각 별도의 큰 동영상 파일이 여러 개가 있고 동영상 파일 하나 자체도 여러 개의 조그마한 파일로 쪼개서 그걸 다 개별적으로 관리를 하는 형태를 갖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컨텐츠의 특성에 따라서도 어떻게 저장할 것이냐,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많이 다릅니다. 따라서 오늘의 수업은 뭐 이런 걸 전부를 다룰 수는 없고 우리가 도커 때의 볼륨을 젠킨스를 통해 경험한 것처럼 오늘은 이 워드프레스라고 부르는 여러분들이 웹서버라고 이해하는데 사실은
워드프레스라는 도구를 통해서 만드는 사이트는 웹서버라기보다 컨텐츠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우리가 불려요. CMS라고 부르는데 뭐 복잡한 얘기 들어가면 뭐 뷰하고 컨텐츠가 분리돼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지만 오늘 쿠버네티스에서의 볼륨은 도커에서 젠킨스를 한 것처럼 쿠버네티스에서는 볼륨을 이제 한번 워드프레스로 우리가 실습을 잠시 후에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쿠버네티스의 볼륨들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러 갑시다. Types of Volumes가 있어요. 쿠버네티스의 볼륨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기 전에 우리 한번 복습 겸 도커 볼륨만 다시 한번 보러 갈까요? 도커의 볼륨. 도커의 볼륨을 다시 돌아와서 보면 도커 볼륨은 크게 세 가지를 그때 언급했었죠. 일단 도커 자체가 본인의 파일 시스템 안에다가 본인이 스스로 숨겨가지고 관리하는 진짜 볼륨이라는 키워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개발자가 운영자가 만든 어딘가에 그 저장 공간을 연결하는 바인드 마운트가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볼륨인 경우에는 굳이 얘가 어디 있는지 알려고 하지 말아라 라고 권장했고, 바인드 마운트인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지점을 항상 찍을 수가 있으니까 좀 플렉서블하다라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이제 temporal file system인 경우에는 제한이 있으니까, 제약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권장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와 관련된 것들을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쿠버네티스는 여러분들이 이제 리딩 아티클 스토리지에서 읽었던 것처럼 굉장히 많이 있어요. 종류가 굉장히 많은 걸 볼 수가 있죠. 간단하게 키워드들 중심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스토리지에 우리 리딩 아티클 스토리지를 가져다가 하면 볼륨스하고 꽤 많이 나왔었어요. 쭉 내려가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타입 오브 볼륨스 방금 봤었던 슬라이드고, 첫 번째가 아마존 웹 서비스 일래스틱 블록 스토어. 그래서 아마존이 제공을 하는 형태로 볼륨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에이저 디스크. 에이저가 뭔지 기억나죠? 마이크로소프트 에이저. 재밌는 건 오픈소스에서 퍼블릭 클라우드 솔루션 프로바이더들의 이런 상용 서비스들까지 이렇게 다 연결해 놨다는 것 자체가 좀 재밌어요. 위에 있는 게 에이저의 디스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래 보면 에이저 이번에 디스크가 아니고 파일이 있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에이저의 파일 볼륨하고 연동된다. 위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에이저의 데이터 디스크하고 된다라는 게 있고, 세프가 있어요. 세프는 언제 등장했었냐면 오픈 스택 설명할 때 잠깐 나왔었어요.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그 세프는 오픈 소스예요. 그래서 통상 클라우드 컴퓨팅 프로그램들이 그 본인의 디스크를 가상화한다고 했죠. 버스널라이제이션 할 때. 그래서 set 파일 시스템이 되고요. 사인더. 그래서 사인더는 오픈 스택이라고 부르는 클라우드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볼륨. 이거를 또 연결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여기 언급이 돼 있네. 여기 오픈 스택. 오픈 스택이 클라우드 컴퓨팅 소프트웨어인데 결국은 우리가 수업 전반부에 그 이론 설명할 때 여러 등장했었고, 버추얼 머신 기반으로 주로 등장하지만 우리가 이런 버추얼 머신 기반의 클라우드 컴퓨팅과 컨테이너 테크놀로지가 같이 쓰일 수도 있고 독립적으로 쓰일 수도 있고 뭐 형태는 여럿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config map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configuration 데이터 중심으로 이렇게 우리가 가져오려고 하는 건데, 맵이 얘기하는 것처럼 맵은 이제 우리가 라벨 키 밸류 한 거 있죠? 키 값이 있을 때 밸류 체인 뭐 이런 형태의 데이터를 저장할 때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다운워드 API라고 되어 있는 것들도 있고, 이거는 교수님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오늘 등장할 empty 디렉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는 것과 같이 핫이 노드에 배정이 돼서 크리에이션 될 때에 그때 만들어지는 일종의 그냥 임시 저장 공간처럼 생각하면 돼요. 공간이 될 수 있는데, 이유는 여기 이렇게 노트로 딱 되어 있는 것처럼
컨테이너가 만약에 문제가 있어서 이제 죽어버렸어요. 그렇다 그래도 팟 전체가 노드에서 없어지거나 흔들리지는 않아요. 따라서 이런 경우에 컨테이너는 죽더라도 컨테이너 밖, 하지만 팟 안에 볼륨이 empty 디렉토리로 되어 있으면 얘는 살아있어요. 그래서 다른 팟 안에 있는 컨테이너들은 얘를 쓸 수 있거나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empty 디렉토리를 가장 간단한 형태로 우리가 한번 일단 실습을 해보려고 해요. 또 내려가 볼까요? 다음에 이제 파이버 채널이다 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파이버 채널은 궁금하면 여기 이제 SAN이라고도 나오는데 파이버 채널에 SAN. 일단 SAN이 무엇이냐? 스토리지 에리어 네트워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컴퓨터 네트워크 들으면 땡땡 에리어 네트워크 이런 얘기 많이 나오죠. 근데 이제 SAN은 그 최근에 뭐 NAS라고도 부르죠. 네트워크 어태치드 스토리지.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디스크인데 네트워크에 붙을 수 있는 기능이 있고 소프트웨어가 돌아가가지고 컴퓨터가 없더라도 본인이 이렇게 똘똘하게 할 수 있는 애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SAN은 그래서 컴퓨터들을 연결하는 네트워크 이것이 아닌 스토리지들을 연결을 하는 네트워크예요. 스토리지가 결국은 CPU보다 더 많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훨씬 더 이렇게 많이 규모가 커지고 있어요. 이유는 우리가 이제 빅데이터라고 부르든지 뭐 딥러닝, 머신러닝이라고 부르는 게 결국 이제 대규모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따라서 반드시 컴퓨터가 있고 거기에 이제 붙는 형태의 보조적인 수단의 저장 공간이 아니고 컴퓨터는 계산을 하기 위한 컴퓨터, 디스크는 우리가 알아서 네트워크 만들고 우리가 할게. 데이터 필요하면 네가 부착해. 그럼 내가 네트워크에서 너에게 줄게. 뭐 이런 개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스토리지 에리어 네트워크, SAN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파이버 채널 프로토콜이니 그리고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파이버라 그러면은 통상 광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광. 그래서 굉장히 고속의 네트워크를 광 케이블을 쓰면서 통신하는 이런 기법들을 이제 요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 파이버 채널 주로 스토리지 네트워크에 쓰이는 기가빗 속도의 네트워크 기술이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요게 이제 갑자기 스토리지에 튀어나온 이유는 디스크들이 있어요. 그것을 이제 파이버 채널 굉장히 빠른 고속의 네트워크로 연결한다라는 개념으로 되어 있는 거. 그래서 보면 참 간단하게 그냥 하드디스크 SSD구나 이게 아니고 굉장히 많은 종류의 다양한 그 저장 공간들이 존재한답니다. 그 다음에 뭐 플러커라고 되어 있죠. 요거는 이제 여기 쓴 것처럼 오픈소스 클러스터드 컨테이너 데이터 볼륨 매니저. 아, 어렵다. 마찬가지로 그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는 건데 위쪽에 이제 셀이라는 애가 한번 나왔던 거고 얘는 이제 플러커 따라가 봅시다. 쭉 가면 이렇게 오픈소스로 되어 있고 Flutter is an open source container data volume manager. 컨테이너 데이터 볼륨 매니저, Dockerized application. Dockerization이라는 거는 지난 시간에 교수님이 언급을 했었죠. 뭐 Node.js도 그렇고 Dart도 그렇고 최근의 언어들은 그 언어로 만든 어플리케이션을 주로 서버 어플리케이션을 어떻게 이제 도커 위에 컨테이너화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아까 셉에서 언급한 것처럼 스토리지가 반드시 그냥 스토리지나 볼륨이 반드시 그냥 정말 저장 매체, 하드디스크, SSD로 가는 게 아니에요. 보고 있는 것처럼 소프트웨어들이 있고요. 이 소프트웨어들하고 연결하는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GCE가 뭔지 기억나요? 구글 컴퓨터 엔진의 퍼시스턴트한 디스크 서비스. 그래서 GCE 퍼시스턴트 디스크가 있죠. 궁금하면 꾹꾹 누르면 돼요. 그러면 보는 것과 같이 컴퓨터 엔진인데 구글 클라우드로 왔어요. 그래서 보는 것과 같이 여기서도 다양한 것들이 있죠. 여기 보면 다 SSD라고 되어 있어요. 실제로 이렇게 하나하나 고를 수 있어요. 하드디스크 할 건지 SSD 할 건지 이런 거 고를 수가 있습니다. 아, 하드디스크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요. 혹시
여러분들이 알지 모르겠는데 뭐 하드디스크는 항상 웨스턴 디지털 쪽으로 가면 좀 많이 나오니까 그냥 하드디스크 그러면은 본인 컴퓨터를 살 때 들어있는 하드디스크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웨스턴 디지털 같은 사이트 들어가면 프로덕트 그래서 한번 봅시다. 하드디스크 HDD SSD는 빠르고 좋기는 한데 그 대용량을 저장하기에는 좀 고가여서 서버들은 HDD를 아직도 좀 많이 써요. 그래서 쭉 내려가 보면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데 뭐 들어온 김에 한번 봅시다. 보면 여기 20테라, 14테라, 18테라, 14테라 본인 컴퓨터에 아마 그 하드디스크가 꽂혀 있다 그러면 대부분 1테라급 꽂죠. 근데 지금 보게 되면은 20테라 하드디스크도 이렇게 하나짜리로 존재하는 거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용량도 꽤 크고요. 그리고 용량뿐만이 아니고 보려고 하는 거는 스테인 미디어로 한번 가봅시다. 쭉 내려가서 웨스턴 디지털이 그 디스크를 용량으로만 구분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찾는 게 맞겠다. 웨스턴 디지털 레드 하면 나올 거예요. 나스하고 레드를 치는 게 맞겠구나. 자, 여기 들어가 보면 빨간색 맞아요. 빨간색. 자, 그래서 보면 왜 빨간지 모르겠구나. 자, 뭐 여기 디스크 용량은 선택을 하면 네트워크 어태치드 스토리지, 즉 시놀로지 뭐 이런 제품들이 있는데 리눅스로 굉장히 가볍게 만든 그 일종의 조그마한 컴퓨터예요. 근데 본인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약간 디스크에 컴퓨터 조그만 걸 붙여가지고 본인이 별도의 컴퓨터가 없더라도 단독으로 동작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본 설명을 보려고 들어왔는데 웨스턴 디지털 레드 블루가 있나? 블루 레드 여기 뭐 설명들이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웨스턴 디지털의 공식 설명을 좀 보고 싶어서 여기 있네. 그래도 웨스턴 디지털의 공식 설명을 보는 게 좋죠. 하면 실제로 웨스턴 디지털의 디스크예요. 여기 보면 빨간색인데 14테라까지 있고 얘는 퍼플이네. 14테라가 있죠. 그래서 보면 빨간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고 퍼플도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까만색도 있어요. 까만색도. 그래서 실제로 보면 달라요. 근데 용도를 보면 까만색이 데스크탑, 파란색이 모바일, PC 모바일, 그 다음이 이 퍼플러 대 보라색이 서베일런스, 그리고 빨간색이 나스로 되어 있죠. 나스는 네트워크 어태치드 스토리지. 여러분들 수업 사이트 들어오면 수업 게시판 그게 이제 우리가 시놀로지 나스라고 부르는 시놀로지 제품으로 들어가면 시놀로지 아하 메뉴가 참 잘 만들었네. 짜증스럽게. 자, 개인 가족. 교수님이 쓰는 게 이제 조그만 용도로 되어 있는 애들을 쓰는데, 얘는 너무 컸다. 지금 정확하게 우리 수업 게시판, 교수님이 개인 용도로 쓰고 있는 게, 메뉴를 이렇게 만들면 안 돼요. 너무 불편하네. 요거 버전이에요. 그래서 나스라고 부르는 게 여기 하드디스크가 하나씩 들어가요. 2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 컴퓨터가 있어요. 그래서
사양 보게 되면 현재 셀러론 들어가 있고 쿼드코어, 그 다음에 메모리가 2GB 정도 들어가 있어요. 그 리눅스 운영체제인데 얘가 이제 원격으로 접속을 해가지고 파일 서버 역할도 하고 웹 서버 역할도 이렇게 기타 등등을 합니다. 근데 얘는 24시간 365일 켜있는 애예요. 그렇다 그러면 데스크탑은 필요할 때 켜고 필요 없을 때 끄죠. 그리고 서버는 수많은 사용자가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들어와요. 컴퓨터는 혼자 쓰니까 용량이 별로 없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레드 제품은 가스가 달라요. 가스가. 그래서 쭉 눌러보면은 뭐 헬륨 시기가 들어가 있는데 24시간 365일을 켜놔도 여기 써있죠? 24시간 일주일 내내 켜놔도 안정적으로 돈다라고 되어 있는 거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보는 것과 같이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고 왜 이런 걸 보여줬느냐. 실제로 여러분들이 구글 클라우드나 아마존이나 MS를 들어가면 물어요, 실제로. 하드디스크 쓰실래요? SSD 쓰실래요? 하드디스크인 경우에는 뭐 24시간 365일 돌아가는 게 필요해요? 아니면 본인이 한 것만 하고 마치면 돼요? 굉장히 많은 걸 물어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런 거에 대한 재반 지식이 있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설명을 했어요. 자, 하던 스토리지 조금 더 가봅시다. 그래서 구글 클라우드가 있고요. 내려가면 기트 리포도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기트는 그 기트 맞아요. 좀 더 내려가면 기트 리포지터리. 여기 나오는 거는 이제 glue-stuff라고 되어 있죠. 오픈소스인 걸로 봐서 소프트웨어예요. 그리고 네트워크 파일 시스템. 네트워크를 연결을 해서 내가 원격으로 접속해가지고 쓰는 파일 시스템인 거죠. 호스트 패스. 이건 굉장히 단순한 거죠. 우리가 그냥 컴퓨터 있으면 그 컴퓨터 안에 호스트 컴퓨터의 파일 시스템 쓰는 거.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복잡하지 않으면 방금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현재 내가 발급받은 노드, 그 노드에 이렇게 만들어도 돼요. 그 다음에 iSCSI, 스카시 오브 IP라고 그러는데 스카시는 정보 저장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유명한 컴퓨터 연결 기법이에요. 주로 디스크를 원격으로 접속할 때 많이 쓰죠. 그래서 여기 본 것처럼 컴퓨터의 주변 기기 연결할 때 쓰는 표준이다 라고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기법을 사용을 하는 볼륨을 접속을 할지 말지. 로컬, 이거는 로컬 스토리지. 그 도커에서 바인드 마운트 한 것처럼 마운트 되어 있는 로컬 스토리지 디바이스. 여기 보면 디스크의 파티션 혹은 디렉토리다 라고 나와 있죠. 야, 이게 스토리지가 그냥 쉽지 않구나 라는 걸 느끼죠. 도커는 단순했구나. 맞아요. 그 다음에 굉장히 전통적인 네트워크 파일 시스템 NFS라는 게 있어요. NFS, 네트워크 형태로 돼서 파일에 접속할 수 있는 앞쪽에서 있었던 것들에 비하면 굉장히 전통적으로 오래된 그 다음에 Persistent Volume Clam 이것도 있고 프로젝티드 쭉쭉 내려가 봅시다. 그래도 언제 한번 보겠어요. 이렇게 한번 봐야지. Portworx, Elastic Block Storage Layer. 요즘은 블럭 스토리지라는 거를 또 얘기를 많이 해요. 파일이라는 단어보다는 블럭. 그래서 이런 게 또 있고, 쿠어바이트. 대충 보면은 되게 어떤 장르의 그 소프트웨어나 디스크를 쓸 거냐 이렇게 묻는 거로 되어 있죠. 이건 아예 쿠어바이트라는 교수님인 경우에는 처음 보는데 First Distributed File System, TensorFlow Plugin 특화돼 있네. 그쵸? 스토리지도 특화돼서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라도스 블럭, 스케일.io 보면 소프트웨어 베이스드 스토리지 플랫폼 이런 단어가 많이 나와요. 따라서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의 일꾼을 컴퓨터 엔진을 부리는 거고 스토리지는 이것과 별개로 중요한 데이터가 임시 데이터가 별도로 저장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그 용도에 맞게 써야 된다라는 거죠. 뭐 시크릿 스토리지 OS는 뭘까요? 회사들이 있네. 그래서
run stateful application in Kubernetes. 그리고 아예 나오네요. How storage works. 최근에 보는 것과 같이 이제 스토리지를 다루는 소프트웨어들도 굉장히 참 많이 나왔다. 뭐 이런 거를 우리가 느낄 수 있죠. 좀 더 내려가 봅시다. 온 김에 끝까지 가봅시다. vSphere. vSphere는 그 우리 VM웨어 쪽에서 친근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VMDK의 VM이 그 VM으로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 VM웨어 나오죠? 가상머신. VM웨어 가상머신. 여러분들은 주로 이 버추얼라이제이션 하거나 하면 지금 우리 버추얼머신 얘기할 때 처음 얘기했을 때로 돌아가면은 그 우리가 버추얼 PC 여러분들은 주로 버추얼박스를 쓰죠. 버추얼박스는 뭐 다시 한번 복습 겸 얘기하면 원래 이노테크라는 회사가 만들었는데 오라클이 인수해서 아직까지도 그냥 오픈소스로 그 다음에 프리하게 쓸 수 있는 걸로 열어놓은 거고요. 사실은 이제 VM웨어 이런 것들이 회사에서는 안정적으로 쓸 수 싶을 때 많이 쓰죠. VM웨어 여기에도 이제 공짜 버전이 있다고 그때 얘기를 했었고 여기 제품 들어가 보면 얘네들도 종류가 다양해요. 여기 보면 이제 바로 또 쿠버네티스라는 단어가 쭉 나오죠. 그리고 여기 보면 보이스페어 기업에서 쓰는 버추얼 머신 용도로 주로 이제 보이스페어 쪽을 또 권장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여기 보면은 입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이스페어가 거기서 나온 단어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회사가 VM웨어나 이제 이쪽 기반으로 쓰고 있다 그러면 뭐 아니 있을 이유가 없겠죠. 돈이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와 대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아요. 종류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걸 볼 수 있는데 그렇게 이제 종류가 많고 따라서 그냥 현재 학생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주로 이제 뭐 가장 기본적이고 단순하거나 한 부분을 써보겠지만 나중에 실제로 필드에 나가거나 제대로 된 프로젝트를 해보고 싶다라면 이렇게 컨테이너들을 선택을 해서 띄우는 부분도 중요해요. 기저에 우분투가 깔릴 건지 알파인이 깔릴 건지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내가 다루고자 하는 그 데이터의 속성에 맞춰 어떤 스토리지를 써보는 것도 괜찮아요. 스토리지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야 됩니다. 하나는 내가 입력으로 줘야 되는 데이터에 대한 스토리지는 특성이 또 다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운영 중에 사용하는 데이터 스토리지도 다를 수가 있고, 그 작업이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파이널 형태로 받거나 아니면은 작업이 끝난 상태에서 내가 인수해야 되는 데이터의 형태, 이런 것들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걸 그냥 많다 이러기보다 한 번쯤 어떤 것들인지 구경을 시켜주려고 노력을 해봤고요. 더불어서 물리적인 디스크를 자꾸 생각할지 모르는데, 디스크도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해서 결국은 원격의 요청을 받아 응답하는 형태의 일종의 서버화돼 있다라고 이해하면 좋겠어요. 자, 이 중에서 우리는 empty 디렉토리 하나, 아까 얘기를 했었죠? 간단한 empty 디렉토리에 대한 설명을 좀 더 한 다음에 이제 실습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기본적인 쿠버네티스의 저장 방법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면 팟이 생길 때 그때 같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노드에 팟이 배정이 되고 empty 디렉토리를 우리가 볼륨으로 정의하면 그때 팟이 생기면서 같이 돼요. 수명은 팟과 함께 동일하게 갑니다. 팟과 함께 동일하게 가요. 이름이 empty 디렉토리인 이유는 그 디렉토리처럼 돼 있어요. 결국은 이제 파일 스트럭처, 그러니까 파일 시스템, 결국은 우리가 이제 컴퓨터의 디스크에 뭔가 저장하면 디렉토리 아키텍처를 따르는데 그렇게 되어 있고 처음에는 비어 있어요. 그 얘기는 뭐겠어요? 팟이 살아났을 때 비어 있고 그 중간에 채워진다는 건 어딘가에서 뭔가 가져오는 용도보다 그 팟이 살아나면서 본인이 필요한 데이터들을 그 자리에서 이제 생성하거나 본인이 스스로 어딘가에서 가져와서 저장을 하는 형태가 되고 결국은 팟과 수명을 같이 하니 작업이 맞춰지기 전에 거기서 다른 곳으로 이제 결과가 전달이 돼야 되는 거겠죠. 사실
임시용도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임시용도다. 단 이제 장점은 앞쪽에서 우리가 쿠버네티스 스토리지 문서 본 것처럼 팟과 수명을 같이 하는 거지 컨테이너와 수명을 같이 하지는 않아요. 따라서 팟 안에 있는 컨테이너들이 접속 가능하고 쉐어 가능하고 그 다음에 팟 안의 컨테이너는 죽더라도 empty 디렉토리에 뭔가 쓴 게 있으면 이거는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팟과 수명을 같이 한다는 점에서 우리가 도커 때하고 좀 헷갈리면 안 돼요. 그리고 보는 것처럼 팟 안의 컨테이너들은 읽고 쓰는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미 있는 걸로 하나의 팟을 묶어놨고 그 안에 컨테이너들이 있으니 얘네들끼리 정보를 주고받는데 empty 디렉토리 볼륨을 쓰는 거 전혀 문제 없고요. 그 다음에 팟 안에서 컨테이너들이 살아난 시점에서 그때 본인들끼리 쓰고 읽고 하는 것들, 그리고 팟이 끝났을 때 없어져도 되거나 어딘가 저장하는 것들, 이런 것들 다 이 empty 디렉토리로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앞쪽에서 스케일 업 다운이라든지 뭐 여러 해봤죠. 팟들을 죽이고 살려봤는데 팟 자체가 노드로부터 죽는 일이 벌어지면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앞쪽에 결국은 쿠버네티스의 요 스토리지 문서 empty 디렉토리를 읽어보면 용도가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어요. 용도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디스크 기반의 병합 종류와 같은 스크래치 공간. 이거 되게 말이 어렵게 쓰여져 있죠? 요거는 영어로 보는 게 편해요. 쭉 가서 스크래치 스페이스라고 그렇고 머지 소트가 있어요. 머지 소트. 이 소프트웨어 융합학과하고 컴퓨터 공학과 알고리즘 수업 시간에 머지 소트 배우죠. 두 개의 큰 것들을 이제 섞는 형태로 한 다음에 순위까지 맞추는데 그런 거 할 때 사실 임시용도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크래쉬로부터 복구하는 긴 계산을 할 때 이런 경우 그 다음에 웹 서버가 사실상 그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정보 기반으로 상대방에게 대응을 하거나 할 때 이런 경우 이제 항상 누가 되더라도 상관없이 뭔가를 똑같이 보여주거나 하는 경우에 empty 디렉토리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아래쪽을 보게 되면 앞쪽에서 여러 번 언급한 것처럼 결국은 내가 이 시스템을 돌리는 그 컴퓨터 노드가 무엇냐에 따라 SSD 디스크일 수도 있고 하드디스크, SSD일 수도 있고 네트워크 어태치도 스토리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그래요. 근데 이제 본인이 지정을 할 수 있어요. empty 디렉토리 미디엄을 메모리다라고 하면 컴퓨터 메모리를 그 디스크처럼 쓰는 거죠. 이게 이제 운영체제 수업 시간에 들어가면은 그 메모리 맵드 파일 이런 거 배우는데 프로그램은 파일 SSD나 뭐 HDD에 있는 것처럼 느끼지만 실제로는 컴퓨터 메모리에 쓰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거고 이거 우리가 도커 때 Temporal File System이라는 이름으로 했었어요. 단지 이제 도커 때에는 Temporal File System이 리눅스에서만 되는 거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따라서 리눅스의 타겟팅에서 쓰는 경우엔 문제가 없지만 이게 다른 운영체제에 올라갈 땐 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리고 꺼낸 김에 사실 요 예제가 이제 강의 노트에 들어가 있는 요 예제가 되겠고요. 실행을 해보지는 않을 건데 자, 결론적으로 이제 API 버전 1, 그 다음에 kind는 팟입니다. 메타데이터로 얘 이름은 테스트 팟으로 잡혀 있고요. 기술적 스펙을 들어가면 컨테이너 하나와 볼륨 하나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볼륨을 들어가 봅시다. 먼저 볼륨의 네임은 캐시 볼륨으로 프로그래머 운영자가 준 거고요. 이렇게 타입을 empty 디렉토리로 하겠다. 처음에 비어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컨테이너가 얘를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컨테이너 뭔지 가면 이미지는 쿠버네티스의 테스트 웹 서버를 돌리는 거고 이 컨테이너 이름은 테스트 컨테이너래요. 근데 이 컨테이너, 즉 프로그램이 이 볼륨을 쓰게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볼륨 마운트 했습니다. empty 디렉토리건 뭐건 상관없이 쓰는 명령이에요. 그래서 이 웹서버 컨테이너는 볼륨을 써서 마운트 시킬 건데 어떤 걸 쓸 거냐면 마운트의 패스, 경로는 즉 이 프로그램이 동작을 하고 있고 여기에 뭐 리눅스 운영체제가 있다 그러면 전에 도커 때 설명을 했죠. 대부분 다 이 프로그램의 디렉토리를 뭐로 하겠다라고 갖다 꽂는 게 마운트다 라고 했는데 이
프로그램 입장에서 루트 디렉토리 밑에 캐시로 쓰겠다. 무엇을? 캐시 볼륨은. 여기 캐시 볼륨. 그래서 이게 하나의 컴퓨터고 컴퓨터의 루트 밑에 캐시 디렉토리로 들어가면 캐시 디렉토리는 바로 이 empty 디렉토리로 만들어진 캐시 볼륨이라는 이것으로 두 개가 똑같죠. 연결된다라는 거예요. 얘가 A로 뜨고 있고 B로 뜨고 있는 건데 A와 B를 연결하는 입장에서 A의 루트에 캐시로 들어가면 이쪽 B로 가도록 한다라는 겁니다. 별도로 뭐 실행을 해볼 만한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실습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Stateful Application Case 1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Stateful Application Case 2가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하죠. 케이스 1 먼저 설명을 하면 그래요. 뭐 우리가 stateful 하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봐야 될 필수적인 사항은 데이터베이스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쪽에서 언급을 했었던 그 relational database, 즉 이제 테이블 형태 이런 relational database에서 relational database를 다루는 그 언어 스트럭처드한 형태의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질의응답하는 쿼리를 위한 랭귀지 스트럭처드 쿼리 랭귀지 SQL. 근데 이런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고 SQL을 처리할 수 있는데 오픈소스로서 오라클이 제공하는 그 소프트웨어 MySQL이에요. MySQL은 여러분들이 학생 때 프로젝트 할 때 참 많이 쓰게 될 겁니다. MySQL이라고 치면 MySQL. 자, 뭐 배너가 이렇게 안 뜨고 그래. 이런 배너 안 좋아해요. 버추얼박스도 오라클 거, MySQL도 오라클 거예요. 오라클은 원래 상용으로 파는 소프트웨어, 굉장히 비싼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를 파는 거고, 근데 이제 오픈소스로 MySQL이라는 거를 다른 데서 인수해가지고 오픈소스로 누구나 무료로 쓸 수 있게 해주고 유료 버전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Database of the Year 2019 MySQL 훌륭하네. 엔터프라이즈 에디션도 있고 항상 이럴 땐 돈을 주세요 하겠죠. 뭐 25년 된 훌륭한 소프트웨어예요. 훌륭한 소프트웨어고 여기 가면 MySQL 데이터베이스 등 기타 등등의 프로그램들이 우왕창란하게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걸 기반으로 우리가 이제 도커 허브에서도 MySQL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픈소스 그리고 무료로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이제 쓰는 것 중에 하나고요. 그거를 설치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양 파일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 첫 번째로는 PV가 있고 그 다음은 디플로이먼트가 있는데 한번 내용을 우리 한번 보러 갈까요? 첫 번째 디플로이먼트 아래는 이제 예제로 제공된 중에 하나고 MySQL PV가 있어요. 한번 열어봅시다. MySQL PV. 자, 그러면 보는 것과 같이 파일들이 있는 걸 볼 수 있죠. persistent 볼륨이다 라고 되어 있고 name은 MySQL PV 볼륨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스펙으로 넘어가면 기술적 내용들이 나와 있죠. 뭐 눈에 끌리는 거는 20기가다 라고 되어 있고 read, write once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위치는 마운트의 데이터 쪽에 있다 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persistent 볼륨에 대해서 claim 하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거를 하면은 뭐가 만들어진다? 20기가짜리 read write 할 수 있는 볼륨이 생긴다라는 게 이제 MySQL의 PV 야함이고요. 두 번째 파일 보러 갈까요? 두 번째 파일이 이름이 MySQL deployment로 보이니 지금 20기가짜리 만든 다음에 그 위에 뭐 하는지 예측이 되죠? 퍼시스턴트한 볼륨을 일단 만들었고요. read write 할 수 있는 20기가짜리를 그리고 두 번째 디플로이먼트를 하게 되면
자, 서비스를 예상대로 서비스를 만들었어요. MySQL이고 데이터베이스도 어플리케이션이고 통신을 해서 다른 데서 요청이 오면 응답을 하기 때문에 통신 포트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얘는 서비스고 이제 디플로이먼트 하는 애가 컨테이너며 기타 등등이 등장하겠죠. 쭉 내려가 보면 여기 있네요. 컨테이너가 있고 볼륨이 있어요. 자, 그러면 볼륨 먼저 봅시다. 볼륨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앞쪽에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데이터베이스 메타데이터가 MSSQL, MySQL PV claim, MySQL PV 볼륨으로 되어 있죠. 자, 하면 MySQL PV claim 쓰였어요. 한번 어플라이 한 다음에 두 번째 어플라이를 함으로써 앞에 있는 거 사용하는 거 이미 우리 지난 시간에 다 봤었습니다. 자, 그래서 보는 것과 같이 MySQL Persistent Storage를 네임으로 달고 있는데 똑같은 네임을 가지고 있죠. 따라서 20기가짜리 persistent한 read-write 가능한 볼륨을 하나 만들었고요. 그거를 연결을 했어요. 연결해서 사용되고 있는 얘는 누구예요? 위로 올라가 봅시다. 컨테이너예요. MySQL 5.0 이미지 가져와서 동작을 시키고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패스워드, 이 MySQL은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보안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ID 패스워드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있고 여기 있는 게 이제 포트 넘버에 대한 세팅들이 있는 걸로 봐서 앞으로 다시 돌아오면 20기가짜리 볼륨 퍼시스턴트하게 만들었고 그 위에 MySQL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를 얹어서 20기가 용량의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으로 동작을 하고 포트 넘버 주고 기타 등등을 한 거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쵸? 따라서 이 Deploy MySQL은 여러분들이 언젠가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한 프로젝트를 대비해서 실제로 가장 간단한 형태로 MySQL 데이터베이스를 설치해 본 거고요. 이 파일을 여러분들이 다운받은 다음에 내용을 공부해서 필요한 용도와 사이즈에 맞게 수정하고 본인이 띄우는 MySQL에 대한 세팅들을 조금 더 공부한 다음에 본인의 용도에 맞게 MySQL 데이터베이스를 띄우면 어디 갔어? 결국은 MySQL 데이터베이스를 띄우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프로그램은 너무나도 쉽게 데이터베이스, 스트럭처드 형태의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한 겁니다. 그 다음은 쓰면 돼요. 어떻게 쓰는지 궁금하면 잘 써야지. 지금 보고 있는 건 MySQL을 액세스하는 형태의 또 다른 예예요. 뭐 이거는 그 커맨드 라인으로 실행한 부분들도 있는데 자 여기 보면은 뭐라고 돼 있어요. MySQL을 가지고 run 한 걸 볼 수 있죠. run 한 걸 볼 수 있어요. 패스워드도 주고 그러는데 여기가 이제 MySQL 명령이에요. MySQL 명령.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는 것과 같이 실행을 해보면 실제로 앞서에서도 얘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우리가 실행을 하게 되면 MySQL이 뒤에 떠 있고요. 그 MySQL에 접속 가능해요. 어떻게 접속 가능하겠어요? 컨테이너를 띄웠습니다. 컨테이너를 띄웠으니 여러분들이 그 컨테이너에 들어가서 작업하는 거 당연하겠죠? 그래서 들어가면 보는 것과 같이 프롬프트가 MySQL로 바뀌어요. 그럼 여기서 structured query language 명령을 줘서 데이터베이스를 다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MySQL을 설치하고 한번 접속해 보는 거고 자, Stateful Application Case 2는 설치된 MySQL 위에다가 이번에 워드프레스를 올릴 거예요. 데이터베이스 MySQL이 있는데 그 위에 워드프레스를 올립니다. 워드프레스란 무엇이냐? 우리 수업 홈페이지 들어가면 현재 이게 수업용 교수님이 쓰는 이제 개인용 홈페이지죠. 이게 MySQL로 동작하는 그 프로그램이에요. 그럼 워드프레스로. 그럼 워드프레스는 뭐냐? 위키페디아 설명을 간단하게 보면 2003년에 만들어졌고요. 보게 되면 오픈소스 저작물 관리 시스템, 영어로 얘기하면 컨텐츠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애예요. 웹서버보다는
이렇게 각종 컨텐츠들을 웹 기반으로 제공하기 위한 건데 전 세계 웹사이트의 30%를 차지합니다. 소프트웨어로 개발하지 않고 내가 설치한 다음에 동작시킬 때 많이 쓰고요. 서울특별시 홈페이지와 서울특별시 외국어 사이트가 되고 있다네요. 어떻게 생겼을까? 가본 적이 없어서 서울 홈페이지. 이것도 워드프레스로 동작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디자인은 디자이너의 몫이고 보는 것과 같이 기본적으로 홈페이지 형식으로 보여지지만 다양한 컨텐츠를 저장하고 관리하는 형태의 소프트웨어가 되겠고요. 자, 그래서 워드프레스는 원래 이렇게 wordpress.org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운을 받아서 설치하는 그런 형태의 프로그램으로 오픈소스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쓰고 유명한 소프트웨어예요. 그리고 우리가 워드프레스를 주로 설치할 때에는 이 MySQL 데이터베이스를 같이 써요. 그래서 보는 것처럼 설치하는 가이드라인을 따르면 여기 보면 나오죠. requirement 하고서 MySQL 데이터베이스 혹은 MariaDB가 있어야 된다 라고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워드프레스는 기본적으로 정보를 저장하고 관리할 때 외부 데이터베이스를 쓰고 그때 MySQL을 또 많이 씁니다. 웹사이트인 경우에는 뭐 정적인 걸 주로 보여주니까. 그래서 이거를 설치하는 과정들이 보는 것처럼 create secret, MySQL deploy하고 워드프레스, cleanup 하는 부분이 있는데 보게 되면 secret은 설치를 하기 위한 패스워드 아이디 만드는 절차가 필요해요. MySQL도 그렇고 워드프레스도 절차가 필요하고요. 여기에 내가 사용할 MySQL을 설치하는 거, 워드프레스를 설치하는 거, 그리고 청소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Stateful Application Case 2는 앞쪽에서 Case 1하고 독립적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고 간단한 명령에 의거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보는 것과 같이 보안 환경 설정, SQL DB 설치, 워드프레스 설치를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보려는 예고요. 요거는 이것대로 하면 보는 것처럼 이제 워드프레스 설치 환경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준 게 무엇이냐? stateful이라는 게 결국은 앞쪽에서 봤었던 수많은 우리 스토리지들이 있었었죠. 수많은 스토리지들이 있었었고 교수님은 여기서 empty 디렉토리를 설명을 하나를 했던 겁니다. empty 디렉토리인 경우에 여기 있죠. empty 디렉토리인 경우에는 팟과 수명을 같이 하는 애로 설명을 한 거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나 이런 거를 할 때에는 가장 요긴하게 쓸 게 MySQL이어서 MySQL에 대한 설치 그 다음에 간단한 접속을 케이스 1으로 설명을 했고요. 케이스 2는 실제로 MySQL을 설치한 후 이거에 접속해서 웹 서비스를 하는 워드프레스를 또 설명을 했던 겁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나와라. 아마도 도커 허브를 치고 MS 그냥 워드프레스를 치면 워드프레스의 도커의 오피셜 이미지잖아요. 이미 깔끔하게 다 잘 만들어 놨고요. 아마도 잘 찾아보면 데이터베이스가 미리 안에 설치가 다 완료된 아주 깔끔한 그래서 내가 그냥 다운만 받으면 그냥 그대로 쓸 수 있는 그런 이미지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더욱이 도커 허브나 컨테이너를 배우는 이유가 될 겁니다. MySQL 따로 그 다음에 워드프레스 따로가 아니고 아예 컨테이너 이미지 중에 MySQL도 있고 워드프레스도 있는 그리고 엔진엑스도 있는 이미 있을 거예요. 뒤져보면 따라서 보고 있는 것과 같이 사실 본인이 원하는 이미지가 있다. 내가 그 위에 올리면 되고 내가 원하는 이미지가 있다 그러면 그거를 일일이 다 설치하는 것도 방법이고요. 누군가 보고 있는 것처럼 참 많은 고생을 한 사람들은 어딘가에 반드시 존재하니까
이런 것들을 사용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한번 들어가 봅시다. 뭐 만든 사람도 있는데 뭐 이걸 못 쓰겠어. 자, 워드프레스 도커 이미지 엔진X라고 그러는 이제 웹서버 엔진을 끌어안고 있고요. 궁금한 건 MySQL도 있나? 라는 거죠. 이 경우에는 아예 마리아DB를 쓰는 걸로 해서 만들어져 있네요. 즉, 얘를 설치하면 데이터베이스를 마리아DB로 설치하는 거 맞고, 그 다음에 엔진X라고 부르는 웹서버 엔진 들어간 거 맞고, 이를 기반으로 워드프레스까지 설치를 하니 도커 명령인 경우에는 도커풀로 이렇게 이미지 가져가라 라는 거고, 말 꺼낸 김에 마리아DB 아까 어디 있었죠? 마리아DB도 몽고 그 MySQL만큼 유명한 애예요. 그래서 마리아DB 여기 나온 것처럼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 MySQL과 동일한 소스 코드를 기반으로 GPL2를 따른다 라고 되어 있는 거 볼 수가 있죠. 오라클이 MySQL을 가져간 다음에 입 좀 불안해졌어요. 이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뭘 할 거지? 그래가지고는 사실은 오라클이 소유한 MySQL이 어떠한 악의적인 의도로 쓰일까 걱정이 됐던 사람들이 마리아DB라는 거를 별도로 만듭니다. 그래서 최근에 또 마리아DB 쪽으로 많이 가는데 아무튼 찾아보면 괜찮은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늦게였는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마지막 수업 그리고 교수님이 그간 너무 친절하게 실습을 다 일일이 손으로 해준 것 같아서 오늘의 실습은 직접 여러분들이 부딪혀서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MySQL 설치 성공해보고 외부에서 접속해놓은 거 성공해보고 그 다음에 MySQL 위에서 워드프레스를 한번 띄워서 설치해보는 것도 한번 해보길 바래요. 사실 뭐 약간 뭐 불친절한 거를 해봐서 본인이 경험해 봐야 된다는 면도 있는데 데이터베이스를 뭐 지금 당장 급하지 않은 학생들은 지금 바로 할 필요는 없어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좀 더 편해지니까 나중에 필요할 때 해도 된다라는 의미에서 얘기한 겁니다. 뭐 어떠한 이유든 간에 한번 오늘 이 남는 시간 동안에 한번 돌려보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이론 수업에 대한 수업의 마지막 이론부에 대한 강의를 마쳤고요. 실습은 지금 있는 것들 조금 불친절하다? 본인이 부딪혀서 경험하는 게 중요해요. 이게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도 친절한 온라인 실습 동영상을 만든 것 같은데 본인이 직접 한번 부딪혀서 해보고요. 그 다음에 기말고사를 보고 난 다음엔 앞서 시작할 때 얘기했던 것처럼 랩업이 있어요. 랩업 중요합니다. 따라서 랩업에 대해서도 반드시 여러분들이 동영상 시청을 완료하기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 강의 노트 26번 스토리지에 대한 설명을 마쳤습니다.